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구조형 강제 성질 잠깐 보고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는 본격적인 부재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 부분에서 강제의 종류에 대해서 봤죠? 일반 구조형 강, 용접 구조형 강, 용접 구조형 내구성강. 얘는 용접성과 내식성이 좋은, 즉 부식이 잘 되지 않는 그러한 강제라고 그랬고, 비교적 최근에 교량형 고강도 강제가 이렇게 개발됐다. 오늘은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이 표입니다. 설계 기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조형 강제의 재료 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SS400, SM400, SM400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HSB500, HSB600 이거 얘기했었죠? 그 외에 다른 이런 강종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구조용 강제랑은 토목 구조물, 건설 구조물에 사용되는 강제는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요 사항에 대해서만 주로 많이 사용되는 강제이기 때문에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뒤에 400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인장 강도가 400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FU가 인장 강도거든요. FI는 뭐야? 항복 강도입니다. 우리가 응용역학에서는 시그마 Y라고 주로 썼는데 강구조로 가면 이걸 FY라고 씁니다. 같은 겁니다. FU는 응용역학에서 시그마 U라고 썼죠? FU라고 씁니다. 강구조에서는 인장 강도는 400으로 똑같은데 지금 항복 강도는 어때요? 235, 215 뭐가 다르네요. 두께가 얇을수록 즉 단위 면적당 받을 수 있는 힘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두께가 두꺼울수록 더 작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 밀가루 이렇게 반죽하잖아요. 반죽해가지고 이런 봉으로 눌러서 이렇게 쭉쭉쭉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길어지지 않습니까? 더 계속 누르면 이렇게 더 얇고 이렇게 길어질 거 아니에요. 밀가루가 이 반죽이 이렇게 두꺼울 때보다 이렇게 얇을 때 단위 면적당 강도가 얘가 더 크죠. 밀가루 계속 눌러주니까 얘가 조직이 더 치밀해집니다.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항복력이 이렇게 크다. 그러니까 강제도 어떻게 했죠? 우리 지난 첫 시간에 본 것처럼 이렇게 롤러로 얘를 이렇게 밀잖아. 그렇죠? 롤러로 통과로 왔다 갔다 하면 더 얇아지고 더 얇아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얇은 거는 더 많이 롤러로 밀게 되니까 조직이 치밀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복력이 이렇게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그거를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강관용 강제 재료가 있고, 이거는 기계에서 주로 쓰는 거니까 우리랑 상관은 없겠어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강제는 무슨 재료다? 연성 재료다. 왜 연성 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응력 변율 이거 그려보면은 탄성 구간 쭉 올라갔다가 소송 구간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소송 기간 하중을 더 이상 주지 않아도 쭉 늘어나는 구간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강제는 연성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파단되기 전까지 쭉 늘어나는 구간이 있다. 이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연성을 준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강제는 이렇게 연성을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제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특별한 환경이 되면 치성 파괴를 한다 이거야. 어떤 얘기야? 치성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 변화하냐면은 고강도 강제일 경우에 치성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응력변이 이렇게 됐어요. 일반 강제 응력변은 얘가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강도 강제가 된다 그러면은 탄성기에서는 고강도도 같아요. 고강도도 쭉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소송 구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짧아져. 소송 구간이 고강도 강제. 그럼 이 소송 구간이 짧아진다 이거. 소송 구간이 짧아진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치성화된다는 얘기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강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야. 고강도 강제. 재료적 특징이죠. 그 다음에 강제의 두께가 증가하면 치성 파괴되는 경향이 있다 이거. 강제가 이렇게 얇으면은 잡아 당기면은 얘가 쭉 늘어나는데 이렇게 두꺼우면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이렇게 잡아 당기면 얘가 치성적으로 거동하게 된다 이거.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조직이 치밀도가 이
이 얇은 게 더 치밀하고 두꺼울수록 치밀하지 않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어느 정도 늘어나다 이렇게 균열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꺼운 강제는 치성파 경향이 생긴다는 얘기고, 사용 온도가 저하되면 또 치성파게 된다. 지난 시간에 호박엿 얘기를 좀 했었는데, 호박엿이 따뜻할 때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쭉 늘어나잖아요. 그럼 무슨 거동이야? 치성입니까? 연성입니까? 연성 거동이죠. 그런데 겨울에 바깥에 차가운 데 놔뒀다가 잡아당기면 얘가 쭉 늘어나지 않아. 힘을 더 주면 이렇게 뚝 잘라진다고. 그렇죠? 즉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 치성화되는 경향이 호박엿에서 발생했어. 강제도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야. 따라서 우리가 알래스카 뭐 이런 데다가 건설한다. 뭐 남극, 북극 이런 데다 건설한다. 그러면 강제가 치성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응력 집중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부재들의 복잡한 배열. 이럴 경우에는 치성화될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 있다 봅시다.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아 당겨. 그럼 어떻게 되죠? 위아래로 쭉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 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얘가 딱 버티고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다시 설명하면 얘가 위아래로 길이가 늘어나면은 자 이렇게 됐다고 보자. 이렇게 해서 잡아 당겨. 얘가 위아래 늘어나지? 그 대신에 가로 방향으로 약간 줄어들죠. 이렇게 되죠. 얼마만큼 줄어듭니까? 가로 방향으로? 포아슨 레이셔만큼 줄어들죠. 포아슨 레이셔 기억합니까? 응용효과에서 이렇게 쓰죠. 포아슨 레이셔. 이 종방향 변형률에 대해서 이 가로 방향 변형률, 그 비가 포아슨 레이셔입니다. 이게 강제가 0.3 뭐 이 정도 나와요. 이쪽으로 변형률이 만약에 10만큼 됐으면은 이 가로 방향으로는 3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강제가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제를 위아래로 그냥 잡아 당기면은 얘가 쭉 이렇게 연성거동하는 구간이 생겨. 그런데 여기에 어떤 게 있느냐, 이런 부재가 옆에 이렇게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뭐야? 복잡한 배열이 돼 있다고 했잖아, 그죠? 응력 집중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부재들의 복잡한 배열. 그러면은 하중을 줘서 이렇게 잡아 당겼는데 위아래로 늘어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려고 그래?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줄어들려고 그러잖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딱 붙잡고 있으니까 얘가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가 줄어들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잘 늘어날 수도 없다는 얘기라고. 그럼 잘 늘어날 수도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치성화된다는 얘기죠. 쭉 늘어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옆에 부재가 이 방향 변형을 못 일어나게 꽉 잡아주니까 위아래도 못 늘어난다. 못 늘어나는 상태에서 하중만 점점 증가되면 이렇게 딱 끊어지겠죠.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치성 파이가 된다 이거.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볼트나 용접부에서 치성화 경향이 발생한다 이거. 볼트는 이렇게 이런 판이 있으면 볼트 구멍을 뚫잖아요. 뚫으면은 하중 이렇게 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보겠지만, 잡아 당기면은 여기 단면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힘을, 구멍이 있는데 힘을 전달 못하고 이 양쪽에서만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응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팍 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응력이 굉장히 커지겠죠. 커지니까 막 여기서부터 균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응력 변형률 그림을 그려보면은 쭉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응력이 커져가지고 이미 여기를 지나친 거야. 따라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미 파단이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이게 찢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찢어지니까 그 다음 게 또 이렇게 응력이 이렇게 커지겠죠. 또 찢어져. 찢어진다는 거는 뭐야? 치성 파괴죠. 그래서 볼트에서 그런 치성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용접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여기 용접하려면 이렇게 용접하지 않습니까? 이쪽도 이렇게 용접한단 말이야. 이게 용접이거든. 용접부에서도 치성화될 수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용접을 하게 되면 이거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용접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용접하면서 이쪽 모재가 뻘겋게 달궈졌다가 다시 식겠죠. 그렇죠? 용접열에 의해 가지고 여기 재질이 바뀌어요. 그럼 재질이 바뀌면서 치성화됩니다. 재질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 스틸에서 뭐 다른 뭘로 뭐 콘크리트 바뀐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죠. 근데 그 강제를 이루고 있는 미소 그 분자들의 그런 배열이라든지 그런 게 바뀐다는 거예요. 열을 받으면. 그래서 치성화됩니다. 강제의 특성 하나를 또 보겠습니다. 강제의 특성을 보면은 피로 파괴, 그 얘기했었었죠. 피로 파괴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항복 응력은 예를 들어서 이거야. 항복 응력 FI라고 합시다. 그러면 응력을 원래 항복력이 도달해야지
강제가 쭉 늘어나잖아요. 이게 항복응력에 도달하지 않은, 항복응력보다 작은 하중을 응력을 이렇게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아까 클립 이렇게 생긴 클립을 이거를 파괴시키려고 그러면은 이게 쭉 펴가지고 여기 딱 잡아서 여기를 구부렸다가 반대로 구부렸다 이렇게 하면 파괴된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응력을 줬다 뺐다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가르쳐서 우리가 응력 범위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은 얘가 피로 파괴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응력 범위가 공칭 피로 강도보다 작도로 설계합니다. 공칭 피로 강도는 뭐냐? 설계 기준에 나와 있어요. 얼마라고. 공칭 피로 강도가 예를 들어서 뭐 100메가파스칼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반복되는 이 하중의 응력 범위가 이 안에 들어가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런 개념이다. 여러분들은 그런 개념이다 정도 알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응력의 지속적 반복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피로 파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 계속 그 강제에 대한 서론 부분이 되겠는데, 강제의 그 내화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평상시 온도는 한 10도에서 20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섭씨. 그런데 그게 200에서 300도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상온 강도보다 강제의 강도가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미세 구조의 어떤 대응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500도가 되면은 일반 강도보다 50% 줄어들어요. 600도가 되면은 30% 줄어들어. 1000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강도가 없어집니다. 0이 됩니다. 1000도가 되면 1400에서 1500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용해됩니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아까 강제의 그 단점 중에서 내화성이 약하다, 불에 약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강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열과 관계된 강제 열 팽창 계수는 얼마냐? 1에서 1.2에 10의 마이너스 5의 도 C입니다. 콘크리트와 열 팽창 계수가 유사해요. 강도와 강성은 콘크리트보다 10배 더 큰데 열 팽창 계수는 유사하다. 그거는 뭐 재료의 특성이니까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이게 열 팽창 계수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부재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하중에 가해지면은 철근을 어디다 넣는다 그랬죠? 아래쪽에다 넣는다 그랬어요. 콘크리트와 이 철근의 열 팽창 계수가 같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가 성립하는 거다 이거야. 이게 만약 다르면은 구조물이 겨울, 여름 이렇게 나면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겨울이랑 여름이랑 한 50도씩 차이가 난다. 그러면 열팽창 계수가 다르면은 쉽게 파괴가 되겠죠. 그렇죠? 주변이 이렇게 균열이 발생하면서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열팽창 계수가 유사하다. 자, 그 다음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구조물의 설계 방법 보겠습니다. 설계 방법 하기 전에 우리가 해석과 설계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자, 우리 해석이란 말, 설계라는 말 뭐 많이 쓰는데 그게 어떻게 다르냐? 해석은 뭘 하는 거냐면은 부재력을 산정하는 과정이 해석이에요. 영어로 analysis라고 그러죠. 부재력을 산정하는 과정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캔틸레버 빔이 있다. 분포 하중이랑 이런 뭐 집중 하중들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부재력이 어떻게 되느냐? shear force 다이어그램이랑 밴딩, BMD,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되느냐? 전단력이랑 휨 모멘트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것. 즉 부재력, 전단력, 모멘트, 기둥일 때는 충력이 있겠죠? 그런 거를 찾아내는 거를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설계는 뭘까요? 여기서 해석을 통해서 부재력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재력에 저항할 수 있는 단면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런 캔틸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해석을 통해서 뭘 알았어? 부재력을 알았죠. 전단력, 신모멘트 얼마인지 다 구했어. 그러면 이 부재력에 저항할 수 있는 단면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다. 이게 단면의 크기가 이렇게 되면 되겠다. 아니면 이거보다 좀 작아도 되겠다. 아니면 이거보다 좀 커야 되겠다. 이런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설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강구조물을 설계하는 거예요. 강구조로 단면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석에 의한 부재력은 이미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재력 얼마인데 이거를 견디기 위한 단면의 크기는 얼마면 될까요?
그런 거를 한 학기 동안 결정하게 됩니다. 부재가 인장 부재가 있고 압축 부재가 있고 힘 부재가 있죠. 세 가지 다른 부재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설계는 설계 방법이 있어요. 설계 기준이 있어요. 설계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을 보고 하는 게 아니죠. 해석은 뭐 이런 캔틸레버가 있다. 하중에 P가 작용한다. 길이가 뭐 10이다. 여기 힘 모멘트 얼마 걸리느냐? 이거 계산하는 거는 어떤 기준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역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죠? 모멘트 뭐는 P 곱하기 10 길이 곱하기 이렇게 해서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설계 기준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설계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 기준에 이런 설계법이 이렇게 다 있어요. 60년대 이전에는 해석과 설계가 경험과 수계산에 의해서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컴퓨터 사용하는 게 아주 뭐 자연스럽죠. 그렇지만 30년 전만 해도 컴퓨터가 대중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설계할 때 손으로 계산하는 거 그랬었어요. 근데 60년대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경험과 수계산을 많이 사용했고 허용 응력 설계라는 걸 했습니다. 이따가 허용 응력 설계가 뭔지 좀 설명할 거예요. 60년대는 전산 구조 해석이 태동했어요. 전산으로 구조 해석하는 그 방법론이 태동이 됐다는 얘기고 70년대는 콘크리트의 강도 설계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60년대 이전에는 허용력 설계 쓰다가 강도 설계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뭔지 내가 좀 이따 설명할 거고 80년대는 한계 상태 설계와 하중 저항계열 설계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는 강구조 설계 방법입니다. 콘크리트 강도 설계법이랑 개념적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촌이에요. 콘크리트에서는 강도 설계, 강구조에서는 한계 상태 설계 혹은 하중 저항계열 설계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허용력 설계에 대해서 대응되는 발전적인 설계 방법으로 나온 겁니다. 90년대는 설계 소프트웨어가 활용됐고 PC가 보급이 됐어요. 그럼으로써 컴퓨터를 활용한 구조에서 설계 이런 게 이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나와 있던 허용력 설계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허용력 설계법은 이런 캔틸레버 빔이 있다. 하중이 작용한다. 실제로 작용하는 그 하중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걸 사용 하중이라고 하는데 작용하면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게 뭐야? 최대 전단력이랑 최대 힘 모멘트를 구하죠. 최대 부재력입니다. 최대 부재력을 알면은 최대 응력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힘 모멘트 구하면 여러분들 응력 어떻게 구했어? 응력 이렇게 해서 시그마라고 했죠. 시그마는 I분의 M, Y 뭐 이렇게 구하잖아. 이 모멘트가 최대 힘 모멘트를 넣으면은 여기선 최대 힘 모멘트 어디 발생해요? 여기서 발생하죠. 그 모멘트 M 맥시멈을 넣으면은 응력도 최대가 나온다. M 맥시멈. 시그마라 그랬는데 강구조에서는 F를 쓴다 이거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응력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최대 응력을 구합니다. 최대 응력을 구했으니까 이제 허용 응력이라는 걸 구합니다. 허용 응력은 복잡하게 할 수도 있는데 가장 간단한 케이스를 보면은 항복 응력에다가 안전율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허용 응력이 나옵니다. 따라서 최대 응력 구했더니 이게 1000이 나왔다. 허용력 구해봤더니 1200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 허용력이 최대 응력보다 크므로 이때는 안전하다. 오케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설계하는 거야. 거꾸로 되면 어떻게 돼? 불안전하다. 그러면 단면을 키워야 되겠죠? 이런 최대 응력과 허용 응력을 비교해서 하는 설계 방법. 그게 허용력 설계법입니다. 그러면은 하중 저항계수 설계법이라는 게 있는데 혹은 한계 상태 설계법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중 저항계수 설계법의 기본식이 이 식입니다. 매우 중요한 식입니다. 이 형태로 하는 거야. 좌측은 뭐냐? 강도입니다. 우측은 뭐냐? 부재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부재의 강도랑 부재력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재의 강도가 더 크면 되겠죠. 그러면 오케이요. 이 식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은 못 보던 게 하나 나왔어요. 이 파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저항계수라는 거예요. Rn이 나왔죠. R은 뭘까? R은 레지스턴스라는 얘기야. 저항이라는 얘기죠. 아래 참자 n이 붙었죠. 노미널. 공칭이라는 얘기야. 공칭 불러주는 값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Rn 그러면은 공칭 저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런 단면이 있으면은 공칭 저항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파이를 곱합니다. 저항계수를 곱해. 저항계수는 1보다 작은 어떤 값입니다. 0.9 이런 값이야.
이런 단면 가지고 우리가 단면이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데 거기에 이 단면이 불완전성이 있을 수 있죠. 단면이 약간 흠집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재료 강도가 생각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불완전성을 고려해 가지고 1보다 작은 값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저항 쪽이고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 감마가 하중 개수입니다. 여기도 감마 1, 감마 2 있죠. 이 하중에 1보다 큰 값, 뭐 1.2나 1.6이나 이걸 곱해줘요. 왜 곱해주냐? 나중에 내가 얘기할게요. 뒤에서. 그 다음에 Q&I는 공칭 하중 효과입니다. 만약에 모멘트 강도를 비교한다 그러면 이 하중에서 발생한 모멘트죠. 공칭 하중 효과니까. 이펙트. 하중에서 발생된 모멘트. 그렇죠? 그래서 아까 허용료 설계에서는 이 Q&I가 사용 하중이죠. 요 하중을 쓴다는 얘기야. 허용료 설계에서는. 근데 우리 하중 저항계수 설계에서는 하중 계수를 곱한 값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강도 쪽을 보면은 파이에 MP까지를 썼어요. MP는 뭐죠? 플라스틱 소속 모멘트야.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상부는 완전히 항복하고 하부는 완전히 이렇게 항복했다 이거야. 그래서 강도가 소성 강도까지 다 쓴다는 얘기야. 이 강도 계산할 때 어디서? 하중 저항계수 설계에서는 소성 강도까지 다 써. 근데 허용력 설계에서는 어땠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응력이 이렇게 있는데 최대 응력이죠? 최대 응력 맥시멈이 어디까지 할 수 있었어? 허용 응력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응력 변율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뭐야? FI야. 근데 허용 응력은 여기 세이프티 안전율 나누면 이렇게 된다고. 여기가 FA야. 훨씬 작은 값을 쓰죠. 그러니까 허용력 설계에서는 허용하는 응력이 FA로 매우 작은 값을 씁니다. 근데 소성 설계에서는 어디까지 써? FY까지 쓰는 거야. 더 크게 봐줬죠. 그렇죠? 강도 계산할 때 FY까지 봐줬잖아. 강도를 올렸어. 그냥 소송 상태를 고려하기 위해서 올렸어. 그러면은 우리가 하중 효과 이거를 계산할 때 허용력에서는 사용 하중을 썼죠. 여기에다가 하중 계수를 곱한단 말이야. 하중 계수가 1보다 큰 뭐 1.2나 1.6인가 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즉 강도도 크게 하고 하중 효과도 크게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크게 해. 그러면 양쪽에 크게 하니까 비긴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개념으로 합니다. 그럼 왜 이런 개념을 하냐? 이게 더 합리적인 설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해요.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을 우리가 MU라고 씁니다. MU는 극한이란 뜻이야. 극한 모멘트. U는 ultimate란 얘기죠. 극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극한 하중, 극한 힘 모멘트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 두 개를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 강도도 소송까지 지금 봐서 올렸고 이 부재력도 하중계수 곱해서 올렸습니다. 두 개 다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이 강도가 극한 모멘트보다 크면은 오케이다. 이런 개념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한계 상태 설계, 하중 저항계수 설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